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0%까지 낮춰주는 제로페이가 오늘 시범 서비스에 들어갔습니다. 제로페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아직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제로페이 이용 방법과 과제 살펴봅니다. 정부가 제로페이를 포함한 5번째 자영업자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가능성이 큰 자영업자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지역이나 시장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 규모를 18조 원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카카오 카풀에 반대하는 택시기사들이 오늘 대규모 집회에 나서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택시업계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논의하기로 했지만 간극을 좁히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차량 공유 업체들은 대대적인 할인에 나섰습니다.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주휴 시간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재계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며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개정을 둘러싼 정부와 재계 입장,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낮춘 제로페이 시범 서비스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신용카드와는 달리 소비자와 가맹점 간 자동현금 이체로 결제가 이뤄지는 방식인데요. 결제 대행사 등 중간 과정이 없기 때문에 가맹점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아예 없는 구조입니다. 첫 소식 정광윤 기자입니다. 제로페이 사용이 가능한 커피 전문점입니다. 스마트폰 앱을 열고 제로페이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QR코드를 촬영합니다. 결제 금액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자 곧바로 커피값 2,800원이 계좌 이체됩니다. 제로페이는 이처럼 소비자와 가맹점 간 직접 현금 이체가 가능토록 해 신용카드 결제 과정에 들어가는 중간 수수료를 없앴습니다. 제로페이로 결제를 할 경우 연매출 8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점포는 수수료가 0%, 8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0.3%, 12억 원 이상은 0.5%가 부과됩니다. 영업이익의 약 30%, 많게는 50%까지 차지하는 이 카드 수수료를 우리가 제로페이가 지향하는 것처럼 제로화가 될 수 있다면 엄청난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서울시는 전체 카드 가맹업체의 90% 이상이 매출 8억 원 이하의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거의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로페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내년 사용분부터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체 서울 소상공인 사업체 66만 개 가운데 제로페이를 신청한 곳은 3만여 곳. 본격적인 이용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정식 홈페이지가 오픈했습니다. 가맹점이 신청되고 난 이후에 실제 QR이 배송되고 결제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좀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제로페이는 앞으로 3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3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뒤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 네, 제로치페이 시범 서비스 첫날 기대만큼 우려도 확인됐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가맹점이 많지 않고 실제 사용하는데 다소 번거로운 점이 눈에 띄는데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착한 취지가 성공하기 위해선 풀어야 할 과제가 아직 많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박연신 기자입니다. 제로페이 시행 첫날 사용이 가능한 매장을 찾는 것부터 어렵습니다. 시민들 반응도 차갑습니다. 핸드폰 카메라 앱 같은 거 켜서 이렇게 찍어야 되니까 불편해가지고 있으면 굳이 사용 안 하게 되고 가격까지를 입력해야 된다면 귀찮아서 안 쓸 것 같아요. 스마트폰에 저장된 간편 결제 앱을 열고 단말기에 갖다 대기만 하면 결제가 끝나는데 이것저것 복잡한 과정이 번거롭다는 겁니다. 게다가 업계 1, 2위인 카카오페이와 삼성페이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초기 사용자 수를 늘리기엔 역부족이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서울시가 확보한 제로페이 가맹점 수는 총 3만 2천여 곳. 카카오페이 오프라인 가맹점 수의 6분의 1에 불과한 데다 제로페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체 소상공인의 4.8%만이 가맹점으로 동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결제 시스템에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유입하게 하려면 아무래도 제로페이가 발표한 세금 혜택과 더불어 그 취지에 맞게 소비자에게 추가적이고 구체적인 다양한 혜택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신용카드나 다른 간편 결제 시스템들이 제공하는 포인트 적립이나 캐시백 등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결제 과정을 단순화하고 외상 결제까지 가능하게 된다면 그나마 소비자들을 움직일 수 있는 기본 요건은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박연신입니다. 제로페이 시행은 정부가 오늘 발표한 자영업자 종합대책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현 정부 들어 벌써 5번째 지원책인데요. 8개의 새로운 정책 과제가 추가됐습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그리고 효과는 있을지 취지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네. 우선 핵심 내용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우선 정부가 자영업자를 대하는 인식 변화 몇 가지가 눈에 띄는데요. 예. 우선 자영업자의 지위를 독립적인 정책 영역으로 정부가 인정했다는 게 눈에 띄고, 또 하나는 그동안 알면서도 섣불리 이야기하기 어려웠던 점 하나를 이번에 공식 인정했다는 점이 의미가 좀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자영업자의 비중이 지나치게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수를 자영업자가 너무 많으니 인위적으로 줄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고요. 우선 생존력이 있는 자영업자에게는 예전보다 조금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혁신 자영업자, 혁신형 소상공인이라고 부르는데, 이걸로 인정이 되면 이 그간 기업만 받을 수 있었던 청년 고용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정책자금 대출 금리도 더 우대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존력이 낮은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퇴로를 열어주는 정책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폐업을 신고하는 행정이나 세무 절차라든지, 아니면 사업장을 철거하거나 원상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 혹은 절차라든지, 그리고 사업이 망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심리적 충격을 좀 지원해주는, 치료해주는 이런 지원을 원스톱으로 하는 전담 창구가 신설이 됩니다. 네, 이 기자, 그런데 생존력을 따지기 전에 지금 전반적인 상황은 좋지가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취약한 상권 자체를 살리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라는 대책이 추진되는데요. 이게 올해부터 시작된 제도인데 앞으로 더 확대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발표가 됐는데, 이 기존 도시재생 같은 것보다는 좀 더 규모가 큰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아래쪽에 있는 시장 대신에 그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영역을 전부 다 이제 개발하겠다, 이런 식의 계획인데, 보시는 것처럼 게스트하우스라든지 도로 개선 사업, 그리고 공연 시설이나 전시 시설까지도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예. 액수는 한 구역당 5년간 80억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 숫자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18조 원을 상품권에 쓴다고 하죠? 네, 이게 특정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올해는 3,700억 원어치가 발행이 된 걸 2조 원으로 늘려서 앞으로 2022년까지 4년간 8조 원을 총 공급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이제는 꽤 많이 알려져 있는 온누리 상품권 역시도 연 2조 원 이상 발행을 해서 앞으로 총 10조 원어치를 발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품권들은 항상 잡음이 나왔었잖아요. 네, 상품권을 지급받은 공무원이나 아니면 이 명절 할인 행사 때 상품권을 구매한 사람들이 이걸로 전통시장에 물품을 사는 게 아니라 이 현금으로 바꾸는 소위 상품권 깡을 벌인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예. 현실적으로 이거를 전부 다 일일이 전면 단속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 예산을 더 투입하는 게 좀 더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식의 지적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소개할 만한 제도 개선 있을까요? 네, 쌓여가는 자영업자의 빚을 좀 탕감해주는 제도가 또 나왔는데요. 예. 지역 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이 지금 8천억 원 정도 되는데, 이거를 좀 앞으로 2022년까지 좀 조기에 정리하기로 했고요. 또 상시 채무조정 제도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자영업자가 연체 중일 때는 차주의 감면율을 채무의 감면율을 좀 확대를 해주고, 또 성실하게 이자를 상환을 하면 남은 채무를 모두 없애주는 특별 감면 제도 도입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오늘 택시 잡기 정말 힘드셨죠? 국회 앞에서 진행된 대규모 집회와 새벽부터 시작된 택시 파업으로 하루 종일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꼬여만 가는 택시업계 이슈들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황 기자, 네. 집회가 일단 지금은 끝났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번 1차와 2차 집회에 이어서 오늘 3차 집회가 서울 여의도에서 열렸는데 큰 충돌 없이 조금 전에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수산으로 약 4만여 명의 택시 기사가 참여했고요. 집회 후 마포대교까지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이 집회에 참석한 택시 기사들은 여전히 격앙된 목소리로 이 카카오 카풀에 반대한다고 외쳤는데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네.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도 않고 법도 바꾸지도 않고 어떤 기사들이 어려움에 대해서 기사들은 당연히 생존권이 지금 걸려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안 막으면은 우리는 당장 수입이 줄고 시민들한테 불편 끼쳐드리는 건 죄송한데 저희들이 살아야 되니까 택시 생존권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택시 파업을 파고든 대대적인 할인 행사도 있었다고요? 택시 공백을 좀 카풀로 메우기 위해서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려는 그런 마케팅이 좀 있었는데요. 카카오는 오늘 오전에 카풀 운전자에게 무료 포인트를 그리고 이용자들에게 쿠폰을 나눠줬다가 오후부터 중단을 했습니다. 이 카카오 측은 카풀 정식 출시가 연기되면서 이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 진행한 이벤트였는데 택시 집회와 맞물려서 오해를 살 수 있게 됐다면서 그 때문에 중단 이유를 밝혔고요. 차량 공유 업체인 소카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루 공유 차량 이용 가격을 최대 87%나 깎아줬고요. 또 다른 카풀 업체 플러스는 연말까지 2,000원만 내면 카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카카오 택시의 경쟁자로 얘기되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자사의 택시 앱을 이용할 경우 연말까지 요금 10%를 깎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택시기사들의 반발이 상당히 거세고 그런 상황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네. 앞으로 이 카풀 문제 어떻게 될까요? 일단 국회가 택시업계를 사회적 대타협기구로 끌어들였거든요. 또 국토부가 1년 정도 카풀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자 이런 입장이긴 한데 택시업계 앞서 보신 것처럼 여전히 카풀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화가 시작이 된다고 하더라도 합의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이 됩니다. 결국 카카오의 정식 카풀 서비스 출시도 꽤 오랜 기간 좀 미뤄질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이 정부가 지금 혁신 성장을 내세우면서 그 중에 하나로 공유경제 활성화 등을 지금 약속한 상황이지만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 때문에 당분간 속도를 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용 소카 대표가 혁신성장 본부장직을 이제 사퇴하기로 했다는데 왜 그런 건가요? 네, 이 사장은 민간합동의 혁신성장본부의 공동본부장직을 맡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사임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서요, 공유경제가 혁신성장 정책인데 아무런 진전도 만들지 못해서 아쉽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또 미래의 언젠가는 논리를 연착륙하도록 해야지 이 택시 산업에 보조금을 주면서 유지시키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며 이 정부나 국회를 설득하는 데 한계가 명확했고 면목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황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연말이면 직장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연말정산이죠. 내년 1월 15일에 시작이 되는데 세금 혜택을 많이 받으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게 많습니다. 윤지혜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선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주택임차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가 추가됐습니다. 보증금 한도는 3억 원, 연간 100만 원까지 공제율은 12%입니다. 실내로 연간 80만 원씩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반환보증보험으로 연간 30만 원을 낸다고 가정하면 보험료 합산액 110만 원 중 100만 원에 대해서 총 12만 원의 세금을 돌려준다는 겁니다. 연간 총급여 5,500만 원에 월세살이를 하고 있는 사회초년생은 월세 지급액의 12%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한도는 750만 원,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와 계약기간 등 내역을 정확히 기재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소득공제 감면 범위도 확대됐습니다. 청년 취업자들을 위해서 감면율은 70%에서 90%로, 감면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그리고 나이도 기존의 29세에서 34세로 연장을 했던 것이고요. 문화생활을 많이 한다면 챙길 항목도 생겼습니다. 올해 7월 이후 신용카드로 도서를 구입하거나 공연 관람을 했다면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편적 아동수당이 도입되면서 내년부터 6살 이하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는 폐지됩니다. 연말정산 대상자들은 내년 1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2월 말까지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대출금 상환일이 휴일인 경우 연휴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갚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미뤄지는 날만큼 이자를 더 내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데요. 금융감독원이 내년 1월부터 휴일에도 대출 상환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꿔서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박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일이 대출 만기라면 현재 대출금을 갚는 방법은 사실상 두 가지입니다. 연휴가 시작되기 전과 후 평일에 돈을 갚는 방법인데 여러 불편이 뒤따릅니다. 연휴 전에 갚아야 할 돈이 마련되지 않으면 미리 갚을 수 없고 연휴 이후에 갚자니 만기일에서 미뤄지는 날만큼 이자를 더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휴일에도 대출금 상환이 가능해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 연휴 첫날이 대출 만기인 집주인이 세입자에게서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당일 본인의 주택대출금을 갚으면 5일치 이자인 약 25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대출 상환 자금이 마련된 경우에도 휴일에 대출 상환을 할 방법이 없어서 휴일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부담하는 것이 불가피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휴일에도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ATM 현금 출납기를 이용하여 대출을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영업점을 찾아가지 않고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금리 인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이 고객의 금리 인하 신청을 멋대로 거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청 이력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거절 사유도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 신청만 비대면이고 실제 약정을 할 때 한 번은 은행을 방문해야 합니다. 대출금을 미리 갚는 경우 페널티 성격으로 부과받는 중도상환 수수료의 면제 시점도 미리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대출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는데 그 시점을 몰라 여윳돈이 있어도 조기 상환을 미루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앞으로 유급휴일까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과 같은 월급이라고 해도 일한 시간이 늘어난 것이 되기 때문에 시급이 더 적은 것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휴 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당장 재계에선 인건비 부담이 걱정입니다. 노동의 임금에 이제 기업 부담을 정부는 고려해 줘야 되고 중간에 일하지 않는 시간에 대한 부담이 기업으로서는 막대하기 때문에 임금이 올라가는 효과가 생길 거고요. 그 비용이 발주자가 따로 반영을 안 해주면은 건설업체가 그냥 떠안는 구조가 되고 발주자가 반영을 해준다면은 건축물의 단가 자체가 전부 다 이제 올라가는. 기존에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상여금이나 초과근로수당을 제외한 기본급과 고정수당에서 근무일을 나눴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실제 근무일에 일한 것으로 간주되는 유급휴일까지 더해서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제도적 맹점으로 최저임금이 낮게 계산되면 고액연봉자의 최저임금 미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초봉 5천만 원대를 지급하는 현대모비스는 최근 정부로부터 최저임금 미달 시정 지시를 받기도 했습니다. 재계는 주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커진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고 토로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노사가 정한 일하는 시간만으로 나누어서 지금 단속하는 현행 시행령을 유지하거나 필요할 경우에는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이처럼 정부와 재계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인 주휴수당이 뭔지 또 재계가 반발하는 이유가 뭔지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먼저 이 주휴수당이란 개념 좀 짚어주실까요? 네, 주휴수당이란 것은 한 주 동안의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 수당을 말합니다. 일종의 개근상 같은 건데요. 예를 들어 제가 하루 매일 8시간씩 주 5일을 일하기로 회사와 계약을 했는데 하루도 빼먹지 않고 잘 지켰다면 하루치 임금을 더 얹어주는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제 일하지 않은 시간, 즉 주휴 시간까지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추진 중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루 8시간 주 5일 노동 기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월 근로시간이 현행 174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재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뭔가요? 네, 월 근로시간이 바뀌면 이에 따라서 시급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은 통상임금을 분자로 또 근로시간을 분모로 나눠서 계산을 합니다. 고용부 개정안은 이 근로시간에 유휴시간을 포함해서 분자의 크기를 전체적으로 키우겠다는 건데 산술적으로 보면 이 경우 최저임금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매월이 아니라 격월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성과급, 또 초과근무 수당은 분모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잘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사례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네. 실제로 연봉 5천만 원이 넘는 현대자동차 2년차 직원의 경우를 보시면 한 달에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 월급은 300만 원에 가깝지만 최저임금, 산입임금은 170만 원에 불과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각종 상여금과 수당은 이 분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근로시간은 200시간이 넘는데요. 이렇게 계산한 시금은 법정 최저시급보다 적어지게 됩니다. 결국 당장 내년부터 최저임금법 위반 기업이 속출한다는 뜻입니다. 송경식 경영자 총협회 회장은 대통령께서도 최저임금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고용부만 의견이 다른 것 같다면서 오늘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재계가 반대하고 있고 또 논란도 큰 사안인 만큼 혹시 이게 철회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오전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됐고 또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도 처리가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앞서 보신 사례와 같이 상여금 등 비중이 높은 고액 연봉자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가 발생한다면 적정한 시정 기간을 줄 수는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계도 기간을 주겠다는 뜻이어서 근본적인 임금 체계 개편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안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미국 연준이 올린 기준금리에 우리 정부는 외국인 자금 유출에 대해선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은행 금리가 올라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류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연준은 경제지표 등의 호조를 이유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Over the past year, the economy has been growing at a strong pace. The unemployment rate has been near record lows, and inflation has been low and stable.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한미 간 금리 격차는 다시 0.75%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우리 경제에도 파장이 예상됩니다. 은행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면서 시중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직장인 박모 씨는 오피스텔 전세를 위해 올해 초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미국 금리 인상 여파로 이자가 늘어날까 걱정입니다. 한 달에 월급이 200에서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자가 한 달에 20에서 30만 원 정도 나가니까 좀 부담이 너무 커졌어요. 이번 달에 대출 만기가 있는데 지금 대출을 갈아타는 게 나은지 빨리 생활비를 더 아껴서 상환을 해야 되는지 좀 상담을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1,5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대출이 뇌관으로 작용하지 않을지 비상입니다.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내 시중금리 상향 움직임은 가계 및 기업 부문에서 감내할 수준일 것으로 판단되지만 추가적인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은행의 대출 금리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코스피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외국인 매도로 하락해 2060선에서 턱걸이했습니다. 코스피는 약세 흐름을 이어가다 어제보다 18포인트 내린 2060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3.95포인트 내린 668선에 마감했습니다. 증시 하락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글로벌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뉴욕 증시가 하락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이 0.08% 떨어져 6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25개 자치구 모두 하락 또는 보합에 머물렀고 특히 강남권의 낙폭이 컸습니다. 강남구가 마이너스 0.23%, 송파구가 마이너스 0.16%를 기록하며 하락세를 주도했습니다. 전세 가격도 지난주보다 낙폭을 키워 0.11% 떨어졌습니다. 대한항공과 포스코건설, 현대차그룹의 현대파워텍 등 대기업 집단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국회와 서울시 교육청 등을 포함한 기관 단체와 대기업 집단을 포함한 605곳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와 서울시 교육청, 대한항공, 3호 등은 3년 연속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건 혁신 성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중 부동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끌어들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1,100조 원이 넘는 시중 부동자금을 벤처기업으로 흐르도록 만들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엄하은 기자입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장,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SBS CNBC 특집방송 한국경제의 현주소 프로그램에 출연해 혁신 성장을 위해서 제2의 벤처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진표 의원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기술 혁신형 중소벤처 육성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주체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저는 그것은 기술 혁신형 중소벤처를 어떻게 육성할 거냐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도 기술혁신형 벤처 육성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금융규제를 과감히 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모험자본이 혁신적인 기업들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쪽을 지금보다 훨씬 더 이렇게 규제 완화를 과감하게 하려고 지금. 금융위는 중소기업에 자금을 조달하는 중소형 증권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구체적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전문 투자자 요건을 대폭 완화해 현재 2,000명 수준인 개인 전문 투자자를 대폭 늘리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한편 금융위는 내년 1월에 자본시장 혁신과제 세부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오늘도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충청도와 호남, 영남을 중심으로는 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올라 있고요.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도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퇴근길 마스크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도 여전히 대기질이 탁합니다. 강원 영동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여기에 동해안으로는 건조특보까지 내려지는 등 대기까지 무척 건조합니다. 이런 날씨엔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쉬운데요.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입니다. 대체로 맑거나 가끔 구름만 지나고 있지만 제주도에는 약간의 비가 오고 있는데요.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제주도와 남해안은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중부지방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체로 영상권으로 출발하겠고 낮에는 서울이 11도, 대전은 12도로 온화하겠습니다. 동해안 막다가 점차 구름의 양이 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강릉과 울진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오후에 잠시 하늘이 흐려지겠고 이때 제주도에는 약간의 비가, 남해안에는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주말까지는 예년 수준을 웃돌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크리스마스 이브인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해 주 중반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내려가는 등 다시 강한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프리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